안녕하세요, 샬럿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 살려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이 책은요, 작은 별 가족의 남편 박영수 씨가 21년 3월 췌장암 4기, 여명 6개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잔인한 선고를 받고 난 후 절망과 슬픔 그리고 간절함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이겨낸 647일간의 투병 이야기를 아내 강애리자님께서 쓰셨어요. 저자 강애리자님은 1970년대부터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우주소년 아톰, 마징가 젯, 요술공주 세리 등 만화영화 주제곡을 많이 부른 가수입니다. 지금 암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시라는 응원과 함께 강애리자님의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영수님을 치료했던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간담 체외과 황호경 교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2021년 3월 29일 오후 3시 36분 췌장암 4기, 여명 6개월. 태어나서 이제껏 거짓말 조금 못해 평생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던 남편. 그가 지난 몇 주 동안 배가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변비로 고생을 했습니다. 웬일이지? 하면서도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는 심하게 온 변비에 관장약만 사다 주었습니다. 감기 한번 걸린 적도 없고 정말로 돌도 씹어 삼키던 사람인지라 별 걱정 없이 지나려다가 가까운 동생이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쓸개가 잘못된 적이 있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즈음이 때마침 우리 부부가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하여 체중을 엄청 많이 감량했던 때였습니다. 그 전에 TV 출연 모습을 본 후 살을 빼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상태였거든요. 남편 역시 다이어트 부작용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2박 3일 동안 이것저것 검사도 할 겸 해서 남편을 친한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별거 아닐 테니 걱정 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오시면 여기저기 다 검사 받아봐. 남편을 병원에 내려주고 자유부인이 된 기분으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홀가분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 뒤 10분 후쯤 서울역 앞 큰 길을 지나려는데 입원한 병원에 있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터라 그 전날 싸뒀던 김밥을 하나 입에 툭 털어넣고 급하게 꿀꺽 삼키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어디야? 운전하는 중이야. 그럼 차를 잠시 한쪽에 세울 수 있어?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훅 몰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말해. 언니 잘 들어야 해. 후배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호자를 급하게 다시 부르라고 하셨다면서 마음 단단히 먹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마 하고는 전화를 끊고 얼른 차를 돌려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머릿속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선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분명히 10분 만에 차를 몰아 되돌아가면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어떤 길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30분 정도를 길에서 헤매다가 겨우 돌아갔어요. 차는 주차장 아무 곳에나 세워두고 담당 선생님 진료실로 들어가니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일단 앉으시죠. 그냥 서서 듣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벽에 기대기라도 하시죠. 환자분 복부 초음파를 찍었는데 췌장암 4기, 그러니까 말기 6개월 남았습니다.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뭐지? 나한테 하신 말씀이 맞는 걸까? 꿈인가? 혹시 몰래카메라? 분명히 지난달에 했던 종합검진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는 온몸을 덜덜 떠는 줄도 몰랐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련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3가지 증상이 있었을 텐데 모르셨나요? 첫 번째는 급격한 체중 변화. 하필이면 지난 8개월간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살이 빠지는 것을 좋아했다. 두 번째는 등 통증. 하필이면 지난 6개월간 후배와 식당을 시작해서 그래서 아픈 줄 알았다. 세 번째는 소변색. 하필 이 시기에 평소엔 안 먹던 비타민을 먹기 시작해서 그런 줄 알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으려니까 동생이 의자에 앉히면서 이것저것 알아봐 주었습니다. 어쩐지 많이 아파하더라니. 어쩐지 병원에 들어오니 동생이 형부 눈이랑 얼굴에 황달기가 있다고 입원하면 이것저것 암 검사도 하라고 권하더라니. 내가 뭘 어찌해야 하는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동생은 일단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는 게 급하다며 여기저기 전화를 넣어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인지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냥 길에서 쓰러진 척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실려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동생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라는데 화장실에 가서 10여 분 진정을 하고 눈물의 흔적을 감추려 애쓰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의아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네요.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터라 울었던 흔적은 감추고 남편에게로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묻습니다. 여기서 하지 뭐하러 큰 병원으로 옮겨? 쓸개에 문제가 있는 듯한데 여기는 자세히 찍을 기계가 없다고 큰 병원에 가라 하니까 가서 해보자. 터지는 울음을 꾹꾹 눌러 참고 간신히 답을 하고는 바로 인근 세브란스 응급실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박영수님의 회상입니다. TV에 비친 내 모습에 깜짝 놀라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6개월. 그 사이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마치고 날씬해진 내 모습에 뿌듯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 2주간 등허리가 무척 아프고 변비도 심해져서 겸사겸사 검사를 받을 요량으로 아내의 후배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복부 초음파를 찍은 후에 갑자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네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내가 누군가요? 평생 감기도 한번 걸린 적 없던 건강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큰 걱정은 안 하고 아내를 따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내가 꼭 살려줄게. 환자를 못 받는다는 응급실 앞에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무작정 밀고 들어가 접수를 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류하던 간호사 선생님이 앞에 기다리는 분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며 말씀하십니다. 기다릴게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챙겨준 소견서, 복부 초음파 사진 등을 간호사 선생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침대도 없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1분이 1시간, 아니 하루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건 꿈이다, 꿈이야. 영화 속의 현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리 없을 거야.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해. 금방 제 눈앞에서 사라질 것 같은 남편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남편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1000번 만번 오진이기를 빌었습니다. 난생 처음 접해보는 응급실 안에서의 1분 1분은 영겁의 시간처럼 더디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앞서 저를 진정시키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급하게 오시더니 먼저 오신 환우분들 사이에서 남편을 찾아 데리고 가셔서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찍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체열하고 수액 놓고 진통제를 투여하시더니 의자에 앉아있던 남편을 응급실 안에
리클라이너 소파 침대로 옮겨 높인 뒤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결과 보고 계시니까 잠시 여기서 기다리세요. 다시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겁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차라리 먼저 말하는 게 좋을 듯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말 별거 아니라는 얼굴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 말 잘 들어. 췌장암 4기라서 자기 여명은 6개월 남았대. 그런데 내가 그까지 남덩어리 꼭꼭 씹어서 삼켜 없애버릴 거야. 자기 절대 안 보내. 아니 못 보내. 내가 반드시 살릴 거니까 나 믿지?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그리 이야기했는지 장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으면서 내가 무슨 수로 살리겠다는 건지. 하지만 내 머리와 가슴 속에는 그리 말하라고 이야기한 듯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던 순간 남편 표정은 절대 못 잊을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차분히 하고 난 뒤 차에서 가져올 게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자동차로 돌아가서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더는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울고 또 울다가 병원 화장실로 달려가서 세수하고 한참 진정한 후에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와서 병상에 누우니까 갑자기 더 아픈지 엄살도 없는 사람이 진통제를 찾더군요. 진통제를 맞고 나서 조금 후에 인상 찌푸리며 잠든 걸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꼭 살려내서 천년 만년 살 거다. 나중에 이 다음에 이 글들을 보고 그때는 그랬지 하며 웃게 되기를 힘내자,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급한 대로 여기저기 연락을 하기 위해 잠시 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 없는 사이에 이 사람도 울었는지 눈이 살짝 부었더군요. 짐짓 모른 척하고 말을 붙였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어디 갔다 왔느냐 묻기에 자리가 불편해서 자동차에서 잠깐 쉬다 왔다고 했더니 특유의 온화한 웃음으로 미소를 지어줍니다. 많이 아플 텐데, 많이 무서울 텐데 남편은 늘 그랬듯이 응급실 보호자 의자가 불편해서 어쩌냐 하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본인보다 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또다시 울컥하여 손을 잡아봅니다. 잠시 후 담당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시길래 다 알고 있으니 솔직히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다고.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췌장암 4기, 그러니까 말기입니다. 지금부터 펫CT, MRI를 찍고 조직 검사도 들어갈 겁니다. 자세한 치료 방법과 검사를 위해서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하니 보호자님은 댁으로 돌아가셔서 입원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입원실이 나는 대로 병실로 올라갑니다. 담당 선생님은 감정을 싣지 않은 기계적인 음성으로 말씀 전하고 가셨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이 지옥이었을 것 같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의 남편에게 저 역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원 준비해가지고 올게. 췌장암 4기, 앞으로 6개월 남았다는데 당신 나 믿지? 내가 꼭 살려줄게.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에서 아내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6개월 후에 떠난다는 사실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그리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으니까 오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지를 들고 온 의사 선생님이 같은 말씀 하시는 걸 듣고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원 준비를 하러 아내가 집으로 간 사이
갑자기 무서움이 밀려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평생 아팠던 적이 없어서 병원이라고는 다른 사람 병문안을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들어와 본,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오니 내가 정말 아픈가 보다, 내가 진짜로 큰 병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아내인데, 내가 늘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아내가 내 보호자라니. 눈물이 한번 터지자 본물 터진 듯 흘러내렸습니다. 침상이 하나 비어있다 해서 입원실로 올라가는데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간호통합병동이랍니다. 입실할 때 잠시 들어와 침상 정리를 하는 사이 간호사 선생님이 퇴원할 때까지는 일절 면회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씩씩한 아내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웃고 있었지만 눈물이 한가득한 아내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내 남편. 간호사 선생님이 여러 차례 오셔서 보호자께서는 이제 그만 물러가시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 곁을 떠나기 싫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가장 느린 걸음으로 남편과 함께 병동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며 제 얼굴과 똑같이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촉촉한 얼굴을 본 것 같네요. 문이 닫히는 순간 힘없이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내 모습을 보신 다른 보호자분께서 살짝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병실에 올라갈 수 없지만 남편께서 움직이실 수 있으면 병원 안에서는 만날 수 있어요. 언제나 다시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혔던 나에게 그 한마디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동차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시동을 걸었지만 갈 곳이 없더군요. 아니, 어느 한 곳도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둘이 다니며 함께 바라보던 풍경도 혼자 보기 싫고 구석구석에 남편의 흔적이 남은 남편 없는 집에는 더더욱 가기 싫었습니다. 남편 없는 커다란 침대에서 나 혼자 어찌 자라고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아 켜놓았던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컴컴한 주차장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다음날 만나기로 한 딸내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못 만나. 그럼 모레 만나. 당분간 못 갈 거야. 여기까지 문자를 주고받았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담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용수씨가 췌장암 4기, 여명 6개월이라네. 그래서 당분간 못 가.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더니 그대로 조용히 전화를 끊더군요. 전화 끊긴 지 5분쯤 지나서 다시 딸내미가 전화를 걸어와서 받았습니다. 서로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전화기 붙잡고서 5분 남짓 울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 긴 울음 끝 흐느낌 속에서 딸내미는 딱 한마디를 남기더군요. 언제라도 필요한 불러 엄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그냥 자동차에서 자려고 누웠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친한 동생들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자동차에서 자면 병난다고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저는 그냥 남편이 있는 병원 주차장이 좋은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은데 혹시 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픈 사람도 있는데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낫기만 한다면 평생 자동차에서 자도 괜찮은데 날이 춥지 않아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걸려오는 전화마다 사양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눈을 붙여야지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친한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내가 언니 데리러 바로 갈 거야. 딱 부러진 호통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동생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도 얼마 전에 친정 어머니를 여의고 또 친한 친구도 떠나보내서 본인의 가슴에도 커다란 구멍이 나 있을 텐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안아주던 동생이 참으로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뭘 좀 먹어야지. 뭐 해줄까? 동생이 건네는 그 소리에 퍼뜩 떠올랐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지난 이틀 동안 김밥 한 조각 말고는 먹은 기억이 없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상 그득히 뭔가를 차려내옵니다. 배 안 고프다고. 형부도 굶고 있는데 무슨 밥을 먹냐고. 싫다고 뿌리치는 제 손에 억지로 수저를 지어주더니 옆에 앉아서 입에 뭔가를 넣어주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고 씹어 넘기기는 하지만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겠고 도통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혼자 외로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링거만 맞고 있을 텐데 병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텐데 안병동이니까 다들 아파하는 걸 보면 남편은 생각이 많을 텐데 아프지는 않을까? 울고 있지는 않을까? 배는 안 고플까? 나는 안 보고 싶을까? 춥지는 않을까? 나만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오랜만에 보는 늦게 들어온 동생의 남편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눈물 그렁그렁한 제 얼굴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가 참 고마웠습니다. 이틀 만에 씻고 얼마 전까지 동생의 친정 어머니께서 쓰시던 낯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운 채로 핸드폰 안 사진첩 속에서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나도 모르게 슬며시 잠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언제 또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를 아내를 어쩔 수 없이 보내고 병상에 누웠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간호통합병동이라서 내가 병실로는 못 올라가지만 자기는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병원 안을 돌아다녀도 된다네. 우리 자주 만나자. 한껏 상기된 목소리, 마치 어릴 적 보았던 첩보 영화처럼 아내와 제가 병원 안 우리 둘만의 접선 장소를 정해놓고는 잠시나마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헤어진 지 5분도 안 되었는데 제가 아내를 보고 싶어하는 만큼 아내도 제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여명 6개월 절대 못 보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과 둘이서 영화도 보고 장난도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맛난 걸 먹고 있는데 자꾸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느낌이 꿈을 꾸다가 안 떠지는 눈을 겨우 뜨니 손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간호통합병동이라 면회는 할 수 없는데 1시간 후부터는 수면 내시경을 비롯한 검사가 잡혀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빛의 속도로 일어나 난생 처음 양치도 세수도 안 하고 따뜻한 배려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준 후배 부부한테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자동차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레이싱 운전을 해서 새벽같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이것저것 검사한 후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후 처치에 대해 안내해 주시더군요. 남편분 항달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먼저 담도액이 잘 배출되도록 오늘 오전에 담도에 스탠드 시술을 할 겁니다. 오전 9시쯤 시술실로 내려가 먼저 수면 내시경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30분이면 끝난다더니 남편보다 나중에 들어갔던 다른 환자들 이름은 대기실 모니터에 시술 중 그리고 회복 중이라고 뜨는데 남편 이름 석자는 1시간이 훨씬 지난 오전 10시가 넘도록 모니터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고 가슴은 두근두근, 심정은 조마조마.
박영수 씨 보호자님. 연신 시계와 대기실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애를 태우던 차에 갑자기 시술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나와서는 급하게 저를 찾더군요. 기절할 듯 놀라서 쳐다보려니까 간호사 선생님께서 사무적인 말투로 집도의 선생님께서 급한 회의가 잡히셔서 2시간 지연된 11시에 수면 마취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한 뒤 시술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 한마디를 해주고는 급하게 다시 시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심장이 뚝 떨어질 것 같아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발이 부들부들. 잠시 후 11시 40분쯤 침대에 실려 나와 이동하는 남편을 따라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잠깐만 있으라고 했는데도 병상에 커튼을 치고 머리를 감긴다, 그새 옷이 더러워졌으니 옷을 갈아입힌다 등등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며 계속 바쁜 척 뭔가를 하는 척하며 버티고 있었지요. 깨끗하게 씻으니 얼굴이 훨씬 잘생겨 보이는 내 남편. 췌장암의 신호 중 하나라는 황달이 너무 심해서 쓸개즙이 흘러가는 길을 넓히는 스텐스를 혈관에 삽입하는 시술을 하려 했는데 아직 많이 부은 상태라 시술은 못했답니다. 대신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 카테터를 통해 담즙을 밖으로 빼는 주머니를 달았습니다. 이 담즙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배에 복수가 차서 엄청 고생한다고 그러더군요. 함께 사는 동안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한 남편이 엄살이라곤 부려본 적이 없는 그가 갑자기 생사를 뚫는 시술을 하니 좀 아팠다고 하더군요. 내 옆구리도 괜히 뜨끔하고 아픈 것 같아서 생사를 뚫는데 아픈 게 정상이지 라고 한마디 하려다 꼭 참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간호사 선생님께 쫓겨났습니다. 앞으로는 병실에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서 쫓겨나기 전에 둘이서 비밀리에 만날 접선 장소를 정해놓았습니다. 안병동 5층에 있는 본관과 안병동 있는 구름다리,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남편이 가끔이라도 그곳으로 내려오면 만날 수 있겠지요. 하시라도 남편이 내려오면 만날 요량으로 구름다리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는 길목에 의자 2개를 겹쳐서 다리를 쭉 뻗고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기에 체면불구하고 졸다 쉬다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들이 한창인데 예전 같으면 꽃피는 봄에 행사도 많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올해는 미국에 있는 친척들과 동생을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고약한 코로나19 탓에 아무데도 못 가고 잡힌 행사도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가뜩이나 서글픈데 갑자기 여명 6개월 선고를 받고 혼자 무서움과 싸우고 있을 남편 곁에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고 보고 싶을 때 남편을 못 보니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서 정한 시스템이니 따라야겠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공주가 아닌 시녀가 되어 남편을 왕자님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 자리로만 돌아온다면 공주 아니라 시녀면 어떻겠냐고요. 왕자 아니라 황제라도 괜찮다고. 늘 하던 대로 객석 맨 앞줄 가운데 앉아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아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아내의 모습도 흐려지더니 갑자기 불이 꺼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안 보이고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신음만이. 깜짝 놀라 눈을 뜨니 공연장이 아니고 낯선 병실. 제가 환자들 사이에 누워 팔에 수액 팩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보았던 다른 병동들은 면회객도 있고 보호자도 있어서 시끌벅적했었는데 연세 안병원
간호통합병동에 5명의 환자들이 있는 제 병실, 복도 병동에서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무섭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미친 듯이 보고 싶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는 못 들 것 같고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감기는 눈을 억지로 부릅뜨고 커튼 안 한 평도 안 되는 제 병상 위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가 검사하러 갔다 오는 사이 아침까지 한 환자가 누워있던 병상이 반드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셔서 퇴원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저도 모르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던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음 정리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안녕을 구하는 인사를 SNS에 올렸는데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하루하루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제 저녁 또 병상 하나가 비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닫힌 커튼만 바라보고 있는데 회진 오신 담당 선생님께서 어제 하신 혈액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담즙도 많이 빠져서 아마도 배액관도 제거하고 링거줄도 곧 제거하실 겁니다.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아내에게서 곧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불이 났게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보니 눈에 띄게 병색이 완연하더군요.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인지 못된 암이라는 놈이 제 몸을 갉아먹어서인지 아내가 놀라겠다 싶어 입원 후 처음으로 머리도 감고 몇 년 동안 길렀던 턱수염도 말끔히 깎았습니다. 그렇게 말끔히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아내를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우와, 내 남편 이렇게 잘생겼었구나. 보자마자 활짝 웃어주는 아내의 모습에 제 가슴이 시렸습니다. 지난 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통증이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지난밤에는 정말로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아프니까 암 환자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습니다. 밤새 고열과 통증으로 잠을 한 잠도 못 잤으니까요. 밤새 아프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을 때 아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역시 아내의 눈은 예리합니다. 조금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즉시 달려왔습니다. 밤새 시달리느라 잠을 못 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에 담당의 선생님께서 몸에 달렸던 배액관을 비롯해서 링거줄도 이것저것 제거해주고 가셨습니다. 단 하나의 줄만 남으니 정말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원해서 아내와 함께 아내가 있는 집에서 우리 침대에 눕고 싶습니다.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항암 치료 마침내 2023년 1월 17일 마지막 43차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647일 만에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병을 얻었나 하고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내색은 못했지만 자주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그리고 주위 좋은 분들의 응원, 특히 아내의 무한 긍정 에너지가 저를 살린 것 같습니다. 다시 아프기 전의 생활로 예전에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위기나 고통 속에 계신 분들께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료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신 분들을 만나는 건 의사에게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췌장암 환자들 가운데 암의 크기가 3, 4cm가 넘어가는 경우 수술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데 이 책 살려줘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의 주인공의 경우 처음 진단받을 당시 7cm가 넘는 암덩어리가 주변 혈관을 모두 침범하고 있었고 간으로 전이까지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기대 여명은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그가 오랜 항암 치료 끝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살아있는 암의 크기가 고작 0.2cm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 기적의 주인공 이야기를 더 자세히 전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수술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넘치는 긍정 에너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수많은 시련과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박영수님과 부인 강애리자님의 투병기를 통해 긍정의 마음가짐에 대한 힌트를 얻길 바란다.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온 세리공주가 신기한 그 힘으로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거라 확신한다. 모두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밤 되세요.